みんな起きて、朝ごはん遅れるよ。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한 고아원에서 4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いただきます。 이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는 마마는 아이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며 아이들을 입양해 갈 양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부족한 구석이 없도록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こうして今日も38人の兄弟みんなで幸せに暮らせることに感謝して。 자신이 여기로 오게 된 아픈 사연 같은 건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아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ハウスを出ても頑張る。この子がいるから大丈夫。 하지만 한 아이가 이른 나이에 입양을 가던 날 밤 우연한 계기로 인해 입양의 진실을 몇몇 아이들이 목격하게 되면서 완벽하게만 보였던 이곳에 잔혹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따뜻한 보살핌에만 길들여졌었던 아이들은 이제 이 세계의 진실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직접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이 작품 약속의 네버랜드는 11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던져진 잔혹한 운명의 실체를 깨달은 아이들이 은폐된 진실을 풀어나가기 위해 치밀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의 느낌으로 풀어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흥미가 생기신다면 작품을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약속의 네버랜드를 보면서 예전부터 가져왔던 개인적인 의문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릴까? 저 연약한 아이들에게 세상을 맡겨놓고 더 강한 힘을 가진 어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같은 의문들이었죠. 물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마블과 DC 코믹스에서 세상을 구하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성인 캐릭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분명 일본 애니메이션만의 독특한 경향이며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을 만한 사회적 함의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문화 비평가 아즈마 히로키는 일본 서브컬처 비평을 다룬 자신의 저서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타쿠계 문화의 기원은 실은 2차 대전 후 5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수입된 서브컬처였다. 오타쿠계 문화의 역사란 미국 문화를 어떻게 국산화하느냐 하는 환골탈태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2차 대전을 끝낸 이후 미국의 문화 콘텐츠를 그대로 수입해오고 그것을 일본스럽게 재가공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일본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에겐 미국에서 들여온 그 기술적인 틀 안에 어떤 이야기를 채워넣을지 고민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었죠. 그런데 당시의 일본 국민들은 오랫동안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무리하게 지속해온 자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종전 후에 일본 국내에서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반하는 반정부 투쟁이 기승을 부렸고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에 들어서 전학공투대회, 흔히 전공투라고 불리는 격렬한 학생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영화로도 리메이크됐었던 일랑이나 방금까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렸었던 그 유명한 아키라에는 바로 이 시기의 반정부 투쟁에 대한 모티브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전공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없다면 해당 작품의 정서를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1941년생으로 이 시기에 20대를 보내게 된 미야자키 하야오를 비롯 수많은 일본 문화산업 초창기의 창작자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多くの人間が投票しなかったことによって天下を取ったんです。この結果ですね、長い政治的な無力感と不信感がこの国にはびこったんだと思います。再稼働されてもへこたれないで、長い戦いなんだからじっくり腹を据えてやっていこうと、そういう気持ちで言ったのであります。原発反対です。
再稼働反対です。 그런데 당시의 일본 정부는 이런 흐름과는 다르게 6.25 전쟁을 빌미로 미국과 새로운 안보 조약을 맺으며 다시 자체적인 군대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회 흐름을 바라본 당대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일본이 과거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을 해야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어른들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구해낼 것이라는 바로 그 생각을 말이죠. この世につなぎ止めてるのは子供なんですよ。この子っていうだけじゃなくて子供一般なんですよ。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속의 세계에는 어른들 대신 아이들이 세상을 구하는 그 독특한 작품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을 보는 주 시청자층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작품의 주인공도 아이들이 된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시각이긴 하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런 작품들 속에는 분명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응원하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어른들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좌절감과 냉소 그리고 분노를 그렇게 아이들을 향한 희망과 응원으로 바꾸어 갔던 낭만의 시대. 하지만 과격한 사회운동이 결국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과 경제위기를 번갈아 맞이하면서 자연스레 변화를 기피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 일본 사회는 아이들을 바라봤던 그 낭만적인 시각도 점차 바꾸게 됐을 겁니다. 세상을 구하는 존재에서 다루기 쉬운 소비자로 말이죠. 애니메이션 속의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을 구하려 하지도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믿지도 않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세상마저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존재로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어른인 창작자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분명 변화가 생긴 것이죠. そういうの好きだって言ってるのオタクなんですよ。オタクは何も学ばないのをオタクって言うんですからね。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왜 아이들이 세상을 구했던 걸까라는 그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을 해보는 건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에도 사실은 많은 의미와 맥락들이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세상을 구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약속의 네버랜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